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 보시면서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브렌트유가 일주일 만에 18% 폭등해서 배럴당 85달러를 넘겼고 WTI는 한때 88달러까지 찍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다. 유가 100달러 간다. 3차 오일 쇼크 온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실물 경제에 실제 충격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지 이걸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심리가 실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런지 팩트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이 붙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됐고 핵시설과 군사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서서 이스라엘과 걸프만 일대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댔고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평소에 하루 138척의 상선이 오가던 이 해협에 지금은 24시간 동안 겨우 2척만 통과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통행이 제로에 가까워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포감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유가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실물 충격에 합당한 수준인가? 골드만삭스가 아주 유용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트레이더들이 분쟁 이전보다 배럴당 약 14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4달러라는 숫자가 어떤 시나리오에 해당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차단된 상태로 4주간 지속될 때 영향과 대략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호르무즈 통과량이 절반만 줄고 한 달 유지되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배럴당 4달러 추가 상승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장은 최악 중의 최악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100% 확률로 반영하고 실제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되돌림이 옵니다. 2025년 6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브렌트유가 65달러에서 80달러대로 급등했는데 실제 공급 차질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자 빠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팩트가 있습니다. 케이플러라는 에너지 데이터 분석 업체의 고위 분석가가 봉쇄 직후 호르무즈 통과 선박이 70% 급감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이란이 물리적으로 해협을 완전히 막아서가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고 실제로 유조선 5척이 피격되고 2명이 사망하면서 선주들이 스스로 운항을 멈춘 겁니다. 봉쇄가 아니라 공포에 의한 자발적 회피입니다. 로이즈 런던 보험시장이 전쟁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보험료가 폭등했고 머스크를 비롯한 대형 해운사들이 줄줄이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PS 재밍인까지 보고되면서 선박 운항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안전보장이 되는 순간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이 호위를 시작하고 보험 문제가 해결되면 선박은 다시 움직입니다. 봉쇄가 아니라 보험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장기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의 출발점은 트럼프의 이익 구조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트럼프입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직접 승인한 사람이 트럼프이고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라는 군사적 목표는 작전 초기에 이미 달성됐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에게 유가 상승은 독입니다.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은 중산층과 서민층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제 지표가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지금도 미국 휘발유 가격이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재무장관 옐런은 트럼프의 관세만으로도 연간 물가가 3%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골드만삭스 추산으로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수개월 유지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1월 2.4%에서 연말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게 하고 그걸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유가가 높으면 이 전략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전쟁을 길게 끌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적 목표는 달성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기 경제 어젠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과거 행동 패턴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딜메이커입니다. 먼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가 움찔하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옵니다. 관세 정책에서도 그랬고 북한 문제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도 같은 패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극단적 첫 수를 둔 다음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딜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여러 채널로 유가 하락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가 하락을 위한 임박한 조치를 시사했고 재무부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도가 러시아에서 싼 원유를 더 많이 사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글로벌 원유 수급의 긴장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란 측 관계자가 분쟁 종결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12%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협상 시그널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만 나와도 이 정도로 가격이 빠집니다.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보세요. 유가가 오를 때마다 말로 가격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내놓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유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실물 쪽 팩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 글로벌 원유 시장의 기본 구조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2월에 내놓은 전망을 보면 2026년 글로벌 원유 재고가 하루 평균 310만 배럴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EIA의 브렌트 연평균 전망치가 배럴당 58달러였습니다. 지금 85달러가 아니라 58달러요. 전쟁이 없었으면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역대급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미국 셰일 생산량만 하루 904만 배럴이고 전체 원유 생산량은 1,340만 배럴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이미 석유 순수출국이 됐고 EIA는 이 지위가 205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아나, 브라질, 캐나다 등 비오펙 국가들의 생산 증가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은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오펙 쪽도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실효 여유 생산 능력이 약 350만 배럴입니다. 이번에 4월부터 증산하기로 한 양이 하루 20.6만 배럴인데 이건 전체 여유 능력의 5.9%에 불과합니다. 아직 카드가 잔뜩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유 능력이 있어도 호르무즈가 막혀있으면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이 실제로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유 생산 능력과 실제 수출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안 루트도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하루 700만 배럴을 홍해 쪽 양부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UAE도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우회 수출이 가능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추산으로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 용량이 하루 42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완전 대체는 못하지만 충격을 줄이는 완충 역할은 가능합니다. 비축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SPR이 2월 말 기준 4.15억 배럴 보유 중입니다. 대통령 명령 후 13일이면 시장의 공급이 시작되고 최대 하루 440만 배럴까지 방출이 가능합니다. 2022년 러시아 전쟁 때 바이든이 하루 100만 배럴씩 180일간 방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에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여기에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1,500만 배럴을 합치면 208일치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와도 7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축유를 풀면 나중에 다시 채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축유는 보험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충분한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사태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원유 수입의 69.6%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입니다. 사우디 4,713만 톤, 이라크 1,550만 톤, UAE 1,535만 톤, 쿠웨이트 1,193만 톤, 이 물량의 95%가 호르무즈를 거칩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한국 정유사의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에 묶여 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데 이건 한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대체 항로를 사용하면 기존 25일 걸리던 운항이 최소 3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늘어나고 한국무역협회는 우회 시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조선 운임지수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VLCC 운임지수가 전쟁 직전 225에서 3일 만에 465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선박 전쟁 보험료도 기존의 2배에서 3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무섭게 보이지만 이건 봉쇄가 장기화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봉쇄가 2주에서 3주 안에 해제되면 지금 묶여있는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고 운임도 정상화됩니다. 물론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일시적인 병목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수급 문제가 아니라 물류 정체 문제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지위 변화입니다. 2016년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면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당해서 타격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미국 셰일 업체들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한 에너지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소비 부문은 손해를 보지만 생산 부문은 이득을 봅니다. 미국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호르무즈를 반드시 지켜야 할 절박함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실질적 피해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84%, LNG의 83%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미국은 자기 원유가 있으니 남의 일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긴박함의 온도가 다릅니다. 재밌는 건 러시아의 포지션입니다. 이번 분쟁으로 중동 원유가 물류 차질을 빚으면서 러시아의 경쟁적 지위가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을 더 늘릴 유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물류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라서 러시아산 원유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한을 완화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동 원유가 안 갈 때 러시아 원유가 대체해주면 글로벌 수급은 그만큼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전쟁 프리미엄의 구조입니다. 지금 유가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은 원유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험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배가 물리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주은행 분석으로는 보험 비용만으로 배럴당 5달러에서 15달러가 추가됩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면 즉시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심리의 비대칭성입니다. 원유 시장은 실제 공급 차질과 펀더멘털의 수학적 관계를 초과하는 증폭된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유가가 골드만삭스의 적정가치, 추정치보다 배럴당 거의 20달러나 높게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공포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에서는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거치는 순간 되돌림은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정 방향으로 전환될 촉매가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촉매는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 측의 협상 수용 조합입니다. 이미 양쪽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는 유가를 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호위함이 배치되고 트럼프가 선박보험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나서면 보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선박 통행이 재개됩니다. 물리적 봉쇄가 아니라 보험 봉쇄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풀리면 해협은 사실상 열리는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걸프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배럴당 150달러까지 언급했는데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는 오히려 관련국들이 빨리 해결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사우디도 UAE도 쿠웨이트도 자기 수입의 대부분이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수출 못하는 상황을 몇 주씩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4월 5일에 다시 회의를 합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증산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사우디의 얀부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홍해 쪽 루트로 원유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사우디가 이에 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행동이지 이란의 행동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이란 내부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고 IRGC가 독자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도부가 있으면 협상이 되지만 혼란 속에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호르무즈가 물리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해협 주변에 묶여있는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항만 혼잡, 선복 부족, 하역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봉쇄 해제 후에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물류 정상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본인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발언 하나에 유가가 몇 달러씩 움직이는 장세라는 걸 감안하면 다음 주에도 위아래로 출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직접적인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돈입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쟁 전 원유 시장의 기본 구조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EIA 전망 기준 브렌트유 연평균 58달러, 지금 85달러, 차이가 27달러입니다. 이 27달러가 전쟁 프리미엄과 심리적 공포의 합산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프리미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빠지느냐? 전쟁 종결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빠집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은 트럼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 선언 한마디에 유가가 10달러 빠지는 거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스피가 3월 4일에 7% 이상 폭락했고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언급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의 직접적 원인은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봉쇄 공포,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겹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일주일 만에 7%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오버슈팅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1%인 한국은 유가 상승에 분명 취약합니다. 하지만 비축유 208일치라는 완충 장치가 있고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미국산, 브라질산 원유 도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희비가 갈립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항공사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받지만 조선업은 오히려 반사이익이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나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해군 함정 발주 기대감도 생깁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오래된 격언이 지금 한국 산업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입장에서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오면 이중 타격을 받습니다. 수입 원유 결제 대금 자체가 원화 기준으로 급증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 정상화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급등은 세 가지 요소의 합작입니다. 실제 호르무즈 통행 차단이라는 물리적 요인, 선박보험 거부와 보험료 폭등이라는 금융적 요인, 그리고 100달러, 150달러라는 극단적 전망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요인, 이 중에서 지금 가격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이익구조상 이 전쟁을 길게 끌 이유가 없고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며 이란 측에서도 협상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전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 구조였고 비축유와 오펙 여유 능력이라는 완충 장치가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의 변화, 미국 정부의 선박보험 보증 관련 구체적 조치,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채널의 진전 여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도 유가는 빠르게 되돌림을 시작할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되돌림이 오더라도 전쟁 전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더 이상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중동 관련 뉴스에 과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배럴당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잔여 지정학 프리미엄은 한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85달러와 58달러의 차이인 27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지금 반영된 프리미엄의 대부분이 빠질 거냐 아니냐이고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축유 208일치, 오펙 여유 능력 350만 배럴, 전쟁 전 공급 과잉 구조, 미국 셰일 1340만 배럴 생산.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세계가 원유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유는 있는데 길이 잠시 막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열 인센티브가 가장 큰 사람이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라는 것.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 구조입니다. 차곡차곡 투자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